우크라이나가 2024년 11월 19일 사거리 300km의 전술 미사일 에이테크므스를 러시아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11월 20일에는 사거리 250km 스톰 섀도우 미사일도 러시아 본토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푸틴 대통령은 핵 교리를 수정하겠다고 대응했습니다. 1994년 핵무기를 넘겨준 우크라이나를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1월 21일 푸틴은 자신의 주장이 블러핑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은 그 끝이 어딜까요?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나토는 러시아에 대해 핵 보복으로 대응할까요? 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핵 우산을 씌워줄까요? 트럼프의 재집권과 달라지는 전쟁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형태가 갑자기 바뀌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만지작거리는 푸틴 때문에 혹시 핵전쟁이 되는 것이 아닌지 또는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은 전쟁의 극단적 확대 가능성을 다루려고 합니다. 두 가지가 결론입니다. 첫째, 결론. 전쟁 상황의 변화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시한, 타임 호라이즌에 변화가 생겼다. 둘째 결론. 합리적 예측 범위 내에서 이 전쟁의 끝이 핵전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전쟁이 공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루 안에 휴전을 시키겠다는 트럼프의 당선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손을 떼고 싶어합니다. 길고 지리한 전쟁에서 빠져나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핵심입니다. 미국이 손을 떼면 실제 유럽 국가들도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1월 20일 트럼프 임기 시작일에 맞춰 전쟁을 유리한 국면에서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 방어적 전쟁에서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세적 전쟁으로 바뀐 것입니다. 시한이 작동합니다. 똑딱똑딱. 그렇습니다. 타이머가 돌아가는 것이죠. 치킨 게임 혹은 겁쟁이 게임. 러시아는 전쟁을 끝낼 능력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 없이는 전쟁을 이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영토를 빼앗긴 상황을 인정하고 전쟁을 끝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미국과 서방도 이렇게 전쟁을 끝내면 러시아의 침략을 용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유럽은 전쟁을 끝낼 군사력이 부족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끝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을 쥐어짜보려 합니다. 현 상황에서 더 물러날 마음이 없는 국가들은 담력을 시험하는 게임에 돌입합니다. 일명 치킨 게임입니다. 여기서 치킨은 겁쟁이를 의미합니다. 마주보고 달리는 두 개의 자동차에서 누가 먼저 운전대를 틀 것인지를 두고 벌이는 담력 게임입니다. 영어로 치킨 게임 또는 코워드 게임이라고 합니다. 고전이 된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서 제임스 딘은 벼랑으로 내달리다가 누가 먼저 자동차에서 탈출하는지로 담력을 겨룹니다. 이 장면으로 유명한 것이 바로 치킨 게임입니다. 경제학의 게임 이론에 따르면 이 게임은 서로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담력을 겨루다 사망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얻는 것에 비해 손실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게임을 시작하고 바로 후회하면서 둘 다 달아나지도 않습니다. 평판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짱 좋게 나선 두 행위자 중 한 명은 겁쟁이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한 명은 영웅이 됩니다. 다만 이 게임에서는 누가 겁쟁이가 되고 누가 영웅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안된 것이 바로 선수를 치는 것입니다. 선수를 친 자가 게임에서 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상황에서 케네디 대통령은 봉쇄선을 설정하고 이 선을 넘으면 전쟁으로 간주한다고 러시아에게 선수를 쳤습니다. 공을 러시아에 넘긴 것이죠. 실제 이 게임에서 케네디가 승리한 것은 후르쇼프에게 쿠바에서 미사일 철수를 양보하겠다는 비밀 접촉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강력하게 나간 미국의 젊은 지도자 케네디가 승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중거리 탄도 미사일 오레시니크를 발사했습니다. 개암나무라는 뜻의 이 미사일은 다탄두 각계 목표 재돌입 비행체로 평가받습니다. 즉 대기권에서 탄두가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개별적인 목표를 향해 낙하해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인 것입니다. 비싼 미사일 추진체는 하나를 사용하지만 탄두를 여러 개 분리시켜서 여러 도시와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르 방산시설은 실제로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전해집니다. 한 우크라이나 의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미사일이 떨어진 구덩이가 1.5m에 불과하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실제 러시아가 탄두를 장착하지 않고
대체품을 탑재해서 위협만 주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미국과 나토 국가들에게 여차하면 핵탄두를 탑재하고 여러 국가의 여러 지역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겁박하는 것입니다. 이미 전쟁 중인 국가도 이처럼 레드라인을 정한 핵 사용 위협을 하면서 치킨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핵교리를 수정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선수를 친 것입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의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풀면서 전쟁의 양태가 달라진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는 러시아가 북한군을 데려오는 초강수를 사용했고 미국과 나토는 북한의 지원을 조기에 제거하는 명분으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300km 정도 허용한 것으로 재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재래식 무기에 의한 강경 정책이지만 핵 공격이란 판을 뒤집는 게임은 아니죠. 부다페스트 협정, 누가 핵 우산을 씌워줄까요? 러시아가 핵 공격을 하겠다고 실제 위협을 하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합니다. 소련에서 분리되면서 핵탄두를 1800개 이상 보유했던 우크라이나는 1994년 부다페스트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협정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사용을 자제하고 국경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속은 것이죠. 부다페스트 협정의 핵심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과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 독립과 영토 보전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으로 이 양해 각서는 이미 휴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4조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가 사용되는 침략이나 침략 위협이 있을 때 지원을 위해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를 모색한다고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게 만들면서 미국과 러시아는 핵공격 위협 상황에서 안전을 위한 조치로 안전보장이사회 카드를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중 하나가 러시아입니다. 그러니 러시아가 스스로 핵 위협을 가하고 우크라이나가 핵 위협을 이유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는 즉각적으로 거부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즉 4조는 러시아의 핵 위협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핵 위협에 대한 대책은 핵 보유국이 핵 우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핵 우산을 제공해 줄 국가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우리가 기대한 미국과 나토는 아닙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2013년 중국 시진핑 주석은 당시 우크라이나의 야누코비치 대통령과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합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비핵 국가에 대해 핵 우산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키이우에 대한 핵 공격에 과연 베이징이 모스크바를 향해 핵 공격을 할까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핵 우산 제공 가능성.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미국이 핵 우산을 제공한다고 공약을 내거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토의 군사력 지원을 받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점령이 나토 국가들에게 직접적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맹이 아닌 상황에서 지정학적 위험 관리와 침략 전쟁에 대한 거부라는 명분으로 전쟁에 참전한 것이 아니라 군사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전략적 이익만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나토가 동맹 국가에게 제공하는 핵 우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푸틴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비핵 국가에 대한 핵 공격이 발생하면 이후 다른 핵 국가들이 줄줄이 핵무기를 개발할 명분을 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이 발빠르게 핵무장에 나설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은 이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제한적인 조건에서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태가 전 세계적인 핵무기 도미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핵무기 사용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미국과 나토가 핵으로 보복하는 경우 피해가 훨씬 큽니다. 우크라이나는 핵이 없기 때문에 핵무기로 먼저 선수를 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전쟁은 격화되겠지만 치킨 게임처럼 레드라인을 정하고 격화될 것입니다. 핵억지 이론 중에는 안정, 불안정 역설이 있습니다. 핵을 보유한 국가 간에는 전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데 대신 어차피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재래식 도발은 훨씬 수월하게 일어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이 유사합니다. 재래식 군사력으로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최대한 관철하려고 할 것입니다. 러시아도 핵을 직접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핵무기에 거의 근접하는 다양한 무기와 전략을 사용해 나토 국가들의 추가 개입에 대해 겁박할 것입니다. 러시아에 동장군이 오고 있습니다. 북한군 파병이 늘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 소식도 들려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고 전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때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은 더욱 강렬하게 불타오를 것입니다. 두 나라는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미국과 나토 국가들 그리고 북한은 전선에서 자신들의 무기 체계가 얼마나 신뢰성 있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전쟁의 양상은 한동안 격렬해질 것입니다. 어쩌면 핵 위협이 더 고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협상을 위한 선수치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좀 더 살펴볼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이번 전쟁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늘리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미국과 한국 지정학의 이해를 높이는 수준 높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